자, 2022년 대비 GS 연기 1회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박원철 노무사고요. 저는 19기 2010년에 노무사 시험 합격했고 현역 노무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에도 제가 회비를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실무, 그리고 제가 대학원에서 석사 수료하고 아직까지 논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문도 어떻게 돌아간다. 얼마 전에도 제가 학회 참여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실무 플러스 학회 플러스 그리고 현재 어떤 이슈들이 많이 돌아다닌다. 이런 것들에 대한 또 기사도 제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시각에서 이 노동법이 어떻게 운영된다라는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강사다라고 일단 제 자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을 합격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자료들을 잘 뽑아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각오를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연기 강의는요. 지금 첫 시간은 OT로 먼저 할 거예요. 강의를 어떻게 한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것부터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1순환 목표, 1순환이 0순환 목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노무사 시험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대학교 강의면요. 뭐 법이 어떻다, 노동이 어떻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도 하고 좀 더 뭐 학술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노무사 2차 시험 합격을 위해서 왔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요거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 노무사가 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요. 막 되게 현학적인 얘기들을 다 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정도만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례형으로 나오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한다. 그래서 듣다 보면요. 약간 좀 이해를 높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막 철학적인 얘기나 역사적인 얘기를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합격하시고 대학원 가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냥 일단 합격부터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해결 사례형 문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법적인 지식을 통한 법적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게 이 시험의 목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 안 나오는데 예전까지는요. 노무사 시험 2차 시험 끝나고 나면 채점평이 나왔었어요. 교수님들 채점평에 보면 우리 시험은 이거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말씀드린 거고, 요거 관련해서는 되게 또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지금 없었는데 사법시험 있잖아요. 사법시험도 1차 합격하면 우리처럼 2차 할 때 1차 한번 유예해줘요. 그 다음에 2차 합격 안 하면 3차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 3차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3차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때 나온 답변이 되게 유명한 게 있어요. 법보다 주먹이 앞선다. OX. O. 이렇게 해서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아니, 법률가를 양성하는데, 법적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주먹이 위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는 법적인 지식을 배울 거예요. 법적인 지식을 배운 다음에 이 문제를 노동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이 노동법의 시험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가 보면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인사노무에 대한 지식을 배우시고 어떤 상황 벌어졌을 때 인사노무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잘 하려면 어떻게 되냐? 법적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면 당연히 지식이 풍부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면 된다. 해결 능력이 있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이 해결 능력이라고 하면 우리 수험으로 얘기하면 문제풀이거든요. 문제를 A급만 찍어가지고 달달달 외워서 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 능력이 아니죠. 그냥 문제를 암기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합격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기초인 지식부터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식이 풍부해야 되겠고, 이 지식은요 2가지를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마 법학과 출신이신 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봤을 거예요. 법은 이해와 암기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의미 파악이다. 그러면 암기라는 건 뭐냐? 암기는 어떤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지식 체계를 얘기합니다. 이 2가지가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좀 더 현실감 있게 얘기를 해보면요. 구구단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2 곱하기 2는 4다. 외우고 계시죠? 이거는 암기예요. 근데 4가 무슨 뜻인지, 곱하기가 무슨 뜻인지 설명할 수 있는가? 4에 대한 의미를 모르면은 4라고 얘기했지만은 그냥 숫자가 그림처럼 돼 있지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4가 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가 숫자, 이걸로 4가 된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이해와 암기입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도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책에 있는 내용들을 또 쓸 수도 있어야 된다. 그 2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법적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그 지식을 풍부하게 갖춰놓은 상태에서 이 문제 해결할 때 필요한 지식을 뽑아서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 언제 공부하냐? 이게 법적 지식을 공부하는 게 연기 1기예요. 연기는 지금 여러분 듣고 계신 거고 1기는요. 요거 강의 끝나고 그 다음에 1월에서 한 3월까지 진행하는 강의가 1기까지예요. 이렇게 두 번에 걸쳐가지고 법적 지식을 쌓아나가요. 그 다음에는요. 법적 해결 능력을 2, 3기에 키웁니다. 그러니까 단 노동법을 4번 똑같은 걸 배운다라고 이해하고 계신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내년 3월까지밖에 없다. 그 다음에는요. 4월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글 쓰는 능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죠.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공부가 끝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야 그 다음 단계 2, 3기 때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답안지를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연기일기는요. 그냥 듣고 가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요. 와서 그냥 강의 듣고요. 집에 가서 그냥 책 대충 읽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벽을 만나는 게 언제냐면 GS2기예요. 이때부터는 아침에 딱 오시면은 또는 점심에 오시면은 바로 모의고사 칩니다. 그러면 남들 막 쓰고 있는데 나는 책을 뒤죽거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자괴감. 책복 뺏겨도 되거든요. 근데 나는 뒤떨어졌구나 이 생각 때문에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험 선택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꿈이 있었을 거고 내가 어느 정도 공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뒤처진다 했을 때 자존심 상하는 거 진짜 상상 이상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점수가 붙죠. 점수가 막 밑에서 맴돌아요. 합격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이제 이거 의미 없는 시간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험이 되게 널널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연기 때 해야 될 거 다 충족하시고 1기 때 끝을 낸다 공부를. 그 다음에 2기부터는 답안지 쓸 수 있도록 가야 된다. 여기까지 기억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영순환은 뭐부터 할 거냐? 자, 이론 강의가 2번 일어나는데 카페 같은 데 물어보면 이런 얘기 해요. 연기 1기 중에 뭐 들을까요? 1기 들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개 같아요. 같은데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요. 영순환은 좀 더 초심자한테 맞춰요. 그래서 강의하다가도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있었던 이론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더 설명하고 어려운 거는 크게 건드리지 않아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요. 근데 1기 때는요. 이제는 줄기도 잡았으니까 이제 잎도 보자, 뿌리도 보자 이러면서 세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차이가 있으니까 같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연기 1기는 차이가 있고 연기를 충실히 소화하고 오면 1기는 훨씬 더 쉬워질 거다. 그렇지만 2개 다 여러분들이 다 해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톱니가 맞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순환은 이해, 그리고 목표는 개념 암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은 제가 체계를 잡는 거 목표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하고 오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이해. 이해가 잘 됐냐 안 됐냐는 건 책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읽어도 슬슬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심지어 설명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가 잘 된 거예요. 암기는 안 됐으니까 책을 안 보고는 얘기 못 하죠. 하지만 책을 보고는 적어도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이해입니다. 그다음 개념 암기. 암기는 그래도 제가 책에 있는 거 다 외우라 이렇게 하면 지금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개념 암기를 강조하는데 개념은요. 주로 의, 취지 이런 그 답안지에 쓸 때 서두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거를 못 외우시면은 나중에 답안지 쓸 때 있잖아요. 글이 안 나가요. 글이 딱 나가려면은 맨 처음에 정의부터 해주고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정의가 뭐다 했을 때 이 부분이 암기되어 있으면 바로 술술술 나간다는 거죠. 이거를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전체로 보면 10%도 안 돼요. 암기가. 제가 요구하는 암기는 이 정도만 할 거고 이해를 일단 충실히 해보시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맞춰가지고 제가 복습 퀴즈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영순환 목표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자, 강의 교재 소개해드리면요. 실전노동법 수험서로 할 거고 2022년 개정판을 할 건데 이건 아직 출판이 안 됐고 출판되면 제가 공지를 드릴게요. 자, 교재 구성은 어떻게 되냐? 주제와 분량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요. 제일 많이 물어보신 게 이거예요. 교수님 저를 봐야 되냐? 아니면 강사저를 봐야 되냐? 이 노동법의 요즘 트렌드는 교수저를 안 보는 트렌드예요. 교수저가 뭐냐면 그 서점 가시면요.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노동법 강의 책들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것도 있고 나름 한 800페이지 이 정도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제가 공부할 땐 봤었어요. 근데 요즘 왜 안 보냐라고 말씀드리면요. 옛날에는 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었어요. 예를 들면 근로자에 대해 설명해봐. 그럼 여러분들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예시를 들면서 근로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라고 제시를 하면 되는데 요즘 요구하는 건 뭐냐면 문제 해결이랬죠. 문제 해결의 핵심은 판례거든요. 교수님 저에는 판례가 전체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가장 중요한 몇 줄만 나와 있어요.
대신 여러분들이 이해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사례라든지 설명이 더 구체화되어 있어요. 이해하는데 좋다. 근데 그 교수님절을 달달달 외워도 못 붙는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합격하려면, 수험에서 합격하려면 뭘로 봐야 되냐? 판례를 제대로 암기하고 거기에 있는 깊이 있는 검토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그래도 수험서가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동차다라고 하면은 그냥 수험서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몇 번 쳤다. 그래서 이제 수험서는 다 외웠고, 하지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교수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험서 따라오시면 되겠고, 수험서는요, 교수님 저보다는 주제가 좀 더 적습니다. 이유는 시험 나오는 것만 적어놨어요. 제 책은요, 원래 시험 범위 안에는 산안법 이런 것도 들어가거든요. 없어요, 아예.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뺐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 이런 것들 있죠. 그 1차 시험 볼 때는 여성과 청소년 이런 것들도 1차 시험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근데 2차 수험에는 그게 안 나와요. 다 빼버렸어요. 수험에 나오는 주제들로 선정돼 있고, 분량도요. 분량도 답안지 쓸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로 이렇게 토막 쳐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두 줄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좀 심오한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강의랑 같이 들어야 좀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 외워야 되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거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그걸 외워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글자를 똑같이 보고 뺏깁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독을 하셔야 되고, 의미를 충분히 한 다음에 핵심 단어는 외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살을 붙이는데 여러분들의 평소 지식 체계로 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법적인 용어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뭘 보는 거냐? 판례를 열심히 보시는 거고,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책도 열심히 보시는 거고, 이렇게 해서 비슷한 표현이 나오도록 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 목표는 이 교재에 있는 내용 쓰는 거다. 이렇게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이거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돼요. 합격하고 싶으면 나중에 3기쯤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무 연기 때 이걸 다 외운다 생각하시면 힘들어요. 그렇게는 잡지 마시고요. 언젠가 계속 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 지식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 그 법학과 친구들 만나면 좀 말투가 이상하지 않아요? 못 보셨어요? 요즘 없어요? 그런 사람들? 왜 그 부부 사이, 뭐 판검사, 뭐 이렇게 부부가 만났을 때 얘기할 때 보면, 뭐 증거자료 제출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부부싸움 할 때, 그거는 와이프분께서 입증하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막 꼬투리 잡고 정의 잡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지식 체계가 이제 몸에 들어와 있으면은 그런 용어나 그런 표현을 쓰면서 살거든요. 그 연습들을 하시는 게 이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걸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갈증이 있으실 거예요. 언제부터 문제 푸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식을 갖춘 다음에 문제 푸는 겁니다. 근데 제 수험서 안에는요, 뒤에 기출문제가 있어요. 주제 끝나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이 막 풀어보고 싶단 말이에요. 해설 한번 듣고 싶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기 1기 때까지는 건들지 않을 거예요. 그냥 건드려도 대략 이런 걸로 풉니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실제 2기부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주어진 미션을 충실히 수행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선행학습을 하면 효과가 좋을 거다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선행학습도 안 되고요. 이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선행학습을 하고다 보니까 이 노무사 수험할 때도 3기 걸 미리 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실력 없을 때 보는 거하고 실력 갖추고 보는 거하고 이 내용이요 똑같아도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이 천천히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를 따라오는 데 목표를 삼고 따라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또 넘어가시면, 그럼 강의 진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자, 처음에는요, 오늘은 복습 퀴즈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강의 들으실 거잖아요. 듣고 나면 내일 오시면은 복습 퀴즈를 실시를 합니다. 2시부터 할 거고, 시간은 약 20분 이렇게 잡아놨죠. 20분이면 거의 충분할 거예요, 시간이. 이렇게 복습 퀴즈를 풀 거고, 개념, 키워드, 목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니까요. 내일 풀어보면 아실 거예요. 뭐 의 같은 개념들 쓰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한 목차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들도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의 세세한 내용도 보셔야 되겠지만, 넓은 범위로서 크게 목차 체계는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동안 시험을 치고, 진행 후 복습 퀴즈 응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되게 창피하다고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걸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기억이 오래 가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이걸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뭐 이것도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반칙을 당했을 때 상대 선수가 누구냐 했을 때요, 그날 물어보면 기억하지만 일주일 지난 다음에 물어보면 기억 못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바로 피드백을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학습 척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의욕을 돋구기 위해서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채점하는 방식은 내일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가지고 채점할 거예요. 근데 채점하는 과정도 복습이거든요. 해설지를 읽어보고 맞냐 틀리냐 평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또 하나의 복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고 평가해보면서 복습해보고 점수 올려가지고 또 한 번 더 자극받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점수 올리는 게 싫다, 닉네임 쓰시면 돼요. 누구도 모르게 그냥 편하게 나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또 제가 상품 드린다 했죠. 진짜 줄어요. 진짜 들어요. 거짓말 안 해요. 갑자기 그렇게 1등 다 뽑아놓고 먹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시고 난 다음에 제가 나중에 언제 수령하셔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 흐름을 보시면은 강의 순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주제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이번 챕터는 어디에 어느 부분이다. 이걸 해드린 이유는 흐름을 알자. 자, 세세한 내용을 보는 건 좋아요. 근데 연기의 목표는 이해죠. 그리고 체계를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요, 어떤 체계에서 우리가 공부한다 이걸 알면은 약간 서랍장이라 할까요?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서랍장 안에 정리되어 있으면 빼내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 노동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법조문이 상당히 많죠. 그걸 그냥 순서 없이 쭉 배우시면은 나중에 뽑아내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연기 때는 체계 잡기 위해서 계속 이게 지금 어떤 챕터 안에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걸 충실히 보고 오시면 되겠고, 제가 계속 강의 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 본문 안에는 사례와 조문 세부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주로 교재 위주로 설명할 겁니다. 교재를 쭉 열심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강의 리뷰는 끝날 때 한 번 더 오늘 배웠던 건 이런 겁니다 라고 리마인드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의만 가지고도 최대한 좀 이해를 하고 가자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진도에 따라 모의고사 실시라고 돼 있는데 제 강의 계획서에 아마 진도표 있을 거예요.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저의 희망이에요. 늘 원대한 꿈을 그렇게 꾸는데 실현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강할 때는 해본 적이 있어요. 인강할 때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무시하고 하잖아요. 저 혼자 떠들잖아요. 그러면 다 진도를 맞추는데 실강의 특성상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여러분 이해도가 부족하다 싶으면 또 설명하고 또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도가 제 마음대로 안 나가요. 그래서 일단 제 목표는 모의고사라는 것 자체를 한번 2, 3회까지 한번 해보자 라는 건데, 만약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그거 없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수가 있죠. 이제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주변에 누군가가 이제 자가격리되고 하면은 하루 쉬어야 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1차 강의할 때 말고요, 3기 때쯤 해가지고는 저희 사무실에 직원이 한 명 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갑자기 가서 검사받고 오고 했었거든요. 하루 쉬고. 이번엔 그런 일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럴 때도 우리 그 강의 스케줄로 본다면 아직 뒤에 인사 논문 시작하기 전에 며칠 비어 있잖아요. 그때 약속 잡지 마세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비행기표 끊었다. 아니면 뭐 여행 가려고 끊어놓으셨다. 그러지 마시고 언제든지 수업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학습 방법 보시면요. 복습.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예습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예습을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아야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복습을 철저하게 해오시면 되겠고, 오늘 강의 진도 나가면 오늘 저녁, 내일 아침까지 복습 열심히 하고 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체 문장 속독, 목차 중심, 세부 내용, 전체 문장 이렇게 돼 있죠. 이 보는 방법 말씀드린 거예요. 그 법학은요, 목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목차가 뭐냐면은 본문 내용 압축해 놓은 게 목차예요. 그리고 채점평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교수님들 채점평에 답안지는 뭐냐? 답안지는 문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한 목차를 구성하고 그 안에 내용을 채우는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줄글로 그냥 쭉 쓰시는 게 아니라 이 수험서에 있는 목차 있잖아요. 그 목차마저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목차도 한번 보고 세부 내용도 보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보여요. 사람인 이상 목차 무시하고 계속 세부 내용만 보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생각 없이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목차를 가지고 목차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세부 내용 한번 읽고 다시 또 처음 전체적으로 읽고, 이렇게 해서 일단 반복이 중요합니다. 한 번 읽는다고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 필요 없어요. 여기 안 오셔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반복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학벌이 아무리 좋고 노동계에 몇 년 동안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줘야만 제대로 된 의미를 이해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 해보세요. 이렇게 공부 안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렇게 시험해서 한 주제를 적어도 4번 내지 5번 본다는 생각으로 반복해 주시면은 그럼 나중에 효과를 느끼실 겁니다. 자, 개인별 속도에 따라 추가할 수 있다 이 얘기는요. 만약 여러분 4번 읽었는데 시간 남아요. 그럼 더 읽으셔.
근데 시간이 부족해요 하면 최대 4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게 같은 내용 보는 게 아니죠. 목차 봤다가 내용 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중요하다 생각하는 문장에 밑줄 표기하지 마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부하다 보면은 막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중요한 문장 있잖아요. 밑줄 긋거든요. 긋다 보면 아마 전범이 다 긋고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밑줄 긋지 말고 그냥 쭉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내가 외워야 되겠다 하는 것들만 단어를 챙겨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형광펜 표기 이것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어에다가 형광펜 미리 칠하지 마라. 나중에 의미 있을 때 칠하는 게 좋고 저는 이거를 일기 때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연기 때 하셔도 좋은데 적어도 여러 번 읽고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목차에다가 형광펜 칠하는 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것도 물어보시는데 제 카페 가시면 합격수기 있거든요. 그 합격수기에 최근에 올라온 합격수기 5개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분께 그 형광펜 어떻게 칠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어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지는 주제는 체크해라라고 돼 있죠. 이거 꼭 잘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읽다가 지금 당장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해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렵게 느꼈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해답을 뭐 저한테 바로 질문하셔도 좋은데 그냥 포스트잇 붙이고요. 이거 어려웠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또는 이거 이해 안 됐다. 이런 것들을 꼭 남겨주시고요. 특히나 단어의 뜻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면 저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요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는 한자를 배웠던 세대고 여러분들 아니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건데 보면은 한자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끙끙 앓지 마시고요. 그냥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뿌리도록 할게요. 요번에도 신경 써서 밑에 각주 표기를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모르시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시면은 단어 뜻 같은 것들은 제가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전체 체계의 지금 흐름인데 우리의 과정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해 암기라고 돼 있죠? 이해가 80%, 암기가 지금은 2입니다. 이 암기는 대략적인 목차 흐름과 여러분들 의 외우는 게 지금 목표예요. 나중에 요거는요, 이해가 2고 여기는 8이 될 거예요, 암기가. 그렇게 해서 암기 다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답안 구성,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 풀기. 이렇게 하면 이 1년 과정 가지고 완성하는 게 목표예요. 솔직히 1년 듣고 나면요, 충실히만 따라가면은 이제 노동법 강의 필요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걸 충실히 소화하기가 힘들죠. 예. 학원 강의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되게 느긋한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늘 이제 충분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음 순환 가면 또 버거워요. 그래서 좀 충분히 했다라고 하면 다음 순환 하면 또 버거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좀 더 오버페이스하게 만들어서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늘 힘든 게 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이 목표 수험서 보시면 되겠고 2회 키워드 복습 문제를 가지고 한다. 그리고 다음 순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음 순환 때 또 보시면 되겠죠. 이런 체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질문은 어디다 하시면 되느냐? 여기는 제 카페. 그냥 저도 검색해서 들어가요. 박원철 노동법 치면은 나와요. 들어가시면 되겠고, 이메일 하실 분들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고, 휴대폰, 질문 전용 휴대폰입니다. 평소에 그냥 가방에 던져놨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일과 끝나고 질문 딱 드릴 때는 여기 와 있는 거에 쭉 답변 드릴 거예요. 근데 이 휴대폰 번호가 전 주인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문자는 더러워요 지금. 뭐 대출에 온갖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요 카카오톡 요걸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 카톡방 만든다고 돼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학원에 다 제출하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냥 제가 임의로 카톡방을 만들 겁니다. 근데 만들었는데 나는 여기 들어가기 싫다 하시면 바로 나가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OX 받아가지고 만들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일단 만들 거고요. 그럼 카톡방의 역할은 뭐냐? 실강생한테 필요한 그 공지들을 드릴 거예요. 만약 강의실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고 저쪽 건물로 오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보강 일정이 오후 강의인데 오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오전에 오세요. 그리고 복수 퀴즈 점수 거기다 올리고 이런 것들 할 거니까 카톡방은 여러분들이 공지용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할 건데 지금은 체계만 좀 말씀드리고 쉬도록 할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자, 우리가 노동법을 이제 배우기 시작할 건데 노동법의 전체 체계를 한번 읊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세한 내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노동법은 제 수험서 기준으로 목차는 이렇게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책이 없어요. 책이 없으니까 그냥 보시면 돼요. 자, 총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개별적 근로관계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정규 근로자에 관한 특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노동법 총론이라는 건 뭐냐? 이게 이제 독일 법 체계죠.
판택 체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그 공통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에다 뽑아내는 거예요. 총론에다 뽑아내고, 강론은 뭐냐? 공통되는 내용 말고 이제 세세한 내용들 있죠. 그런 것들을 강론으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법도 보시면 민법 총칙 있잖아요. 총론이에요. 다 공통된 내용. 그 다음에 민법 강론, 그게 채권편, 물권편 이렇게 해서 각각 내용들을 이제 보시는 거죠. 자, 이게 법 체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총론을 제일 처음에 배우시는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 공통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뒤에 나올 내용들을 땡겨가지고 막 설명들을 해요.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연차휴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연차휴가를 적용받으면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는 강의를 강론부터 먼저 할 겁니다. 강론부터 들어갈 거고, 강론 안에는 이제 개별법, 집단법 이렇게 하는 게 큰 양대 축이에요. 그럼 개별법 뭐냐? 개별법은 근로기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집단적 노동관계법 뭐냐? 그냥 제가 줄여서 쓸게요.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한 70% 차지해요. 나머지가 이 비정규직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있는데요. 비정규직 안에도 어떤 법들이 있냐면요. 기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이렇게 두 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이 이제 산재, 산업재해에 관한 거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로기준법부터 말씀드려보면요. 근로기준법 뭐냐? 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데 있어서 기준은 뭐냐? 이때의 기준은 인간답게 사는 게 기준이에요. 적어도 일을 했으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일하다 죽지 말아야지. 이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겠죠. 근데 인간답게라는 기준이 너무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구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귀족이 될 수 있는 거. 누구는 진짜 생명만 붙을 수 있는 거. 이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누구나 일했으면 부자가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했을 때 적어도 살 수 있고 적어도 휴식도 좀 누리고 먹고 살고 집도 조금 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 보시면은 근로계약 체결할 때 이런 것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일할 때 이런 것들은 지켜줘라. 그래서 뭐 휴가에 대한 거, 휴게 시간에 대한 거, 휴일에 대한 거. 그 다음에요. 일하다가 또 사용자가 아무리 갑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징계 예고하지 마. 마음대로 인사명령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저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노조법은 뭐냐? 노조법은 국가가 최저를 깔아줬으면요. 이제 노사 간에 대등한 당사자끼리 협상해서 뭔가 너네들이 근로조건을 정해라. 이게 노조법이에요. 이거는 노동조합이라는 걸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노동조합은 뭐다? 노동조합 만들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노조법입니다. 자, 이런 게 체계가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은요. 세세한 제도 암기가 중요해요. 이게 최저 기준이니까 이 기준에서 미달되면 어떻다. 이 기준이 뭐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제도가 중요하고요. 노조법은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쭉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연속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졸잖아요. 뒤에 나왔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은 졸아도 다음번에 연차휴가가 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줘요. 졸라 이건 아니에요. 잘하 이个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학습하는 게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비정규직이건 뭐냐? 원래 이 두 축만 있었는데 사회가 너무 다변화되잖아요. 옛날에는 근로자가 필요했으면 직고용했다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직고용하기 싫어하죠. 노동법이 너무 엄격하다 이런 얘기들 하죠. 해고가 힘드니까 사람을 쓰고 싶은데 채용은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파견이죠. 근데 이 파견이 어느 순간 손 놓고 봤더니만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파견 근로자 돼 있어요. 이제 와서 금지한다라고 했더니만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그래서 억제는 하되 최소한으로 허용하자. 2년까지만 쓰세요. 그리고 불법으로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게 파견법이에요. 그럼 파견법의 내용들이 또 세세하게 어떻게 돼 있고 이거 위반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되겠죠. 그럼 기간제법은 또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근로자는 쓰고 싶어. 근데 무한대로 책임지고 싶진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한 달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 이렇게 하면서 일 잘하면 연장시켜주고 일 못하면 그냥 탈락시켜버리고 이런 식으로 근로자를 쓰는 거죠. 옛날에는 없었다고요. 채용하면 무조건 종신고용.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근데 이것도 이제 와서 손보려 하니까 너무 기간제 근로자가 많아요. 이걸 억제하려고 하니까 이제 와서 회사들 난리 나죠. 근로자들 중에서도 이 사람 나가고 나면 내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는데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억제하자. 2년까지만 써라.
2년 넘게 쓰면은 그냥 무기계약직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법이 기간제법이에요. 근데 여기도 또 차별이란 이슈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들로 규율을 하고 있고, 산재는 또 시험 범위 왜 들어와 있냐? 원래는 근로기준법에서요, 산업재해에 대해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기준법에 책임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책임져야 되는데 사장님이 부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근로자는 일하다가 죽었는데 사장님은 거지야. 그럼 누가 이걸 보상해 주냐 이거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산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월급 그리고 사용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기금을 운영해요. 근데 이걸 또 무한대로 퍼줄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낸 돈 가지고 운영하니까. 그럼 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운영할 때는 어디까지를 우리가 업무상재해로 보겠다. 여기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업무상재해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는 것들을 배우시는 겁니다. 자, 전체 체계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걸 다 배우시고 나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누군가가 뭐 상담을 요청한다 했을 때는, 아, 이거는 몇 조 뭘 봐라. 판례는 대략 이렇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지금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들이 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바로 시험 합격하자마자 자문사 내지는 누굴 만났을 때 적어도 뭐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체계로 말씀드렸고요. 10분 쉬었다가 세부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